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2026년 1월의 중동 정세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끝나지 않은 전쟁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한꺼풀만 벗겨내보면 시나이 반도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방산과 국제 역학관계에 소름 돋는 지각 변동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군이 시나이 반도 최전방 국경지대에 한국산 K9 자주포포대를 전진 배치했다는 소식은 단순히 한국의 K9 자주포를 국경에 세워뒀다는 1차원적인 군사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1979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정 이후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중동의 군사적 균형을 한국의 기술력으로 재편하겠다는 이집트 군부의 서늘한 선전포고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부분이 바로 왜 하필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M109A7 팔라딘도 아니고 러시아의 저렴한 야포도 아닌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이집트의 가장 민감한 국경인 시나이 반도를 지키고 있느냐는 점일 텐데, 여기에는 일반적인 뉴스에서는 절대 다루지 않는 방산업계의 은밀하고도 냉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과 외교가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통하는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 우위 정책으로 인해 미국은 이집트를 포함한 주변 아랍국의 무기를 판매할 때 성능을 의도적으로 다운그레이드하거나 핵심 사격 통제 장비의 접근 코드를 막아놓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즉, 이집트는 막대한 달러를 지불하고 미국산 무기를 사오더라도 이스라엘과의 분쟁 상황에서는 미국의 허락 없이는 제 성능을 낼 수 없는 소위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나 다름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안보 위기가 닥칠 때마다 남의 나라 눈치를 봐야 하는 이 치욕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집트가 선택한 파트너는 바로 대한민국이었고, 한국은 경쟁국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제시하며 이집트에게 무기가 아닌 자주 국방의 주권을 선물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엄청난데, 지금 시나이 반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는 이집트가 원한다면 언제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이스라엘 영토 깊숙한 곳까지 독자적인 타격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통제불능의 전략 자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미국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브랜든 제인 와이거트 선임 에디터가 이번 배치를 두고 이스라엘에 대한 무언의 경고라고 분석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가자 지구 작전의 여파로 발생할 10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난민을 시나이 반도로 밀어내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이를 국가적 재앙으로 받아들이는 이집트는 만약 당신들이 난민을 우리 땅으로 밀어낸다면 우리는 K9의 포신을 열어 화력으로 대답하겠다는 물리적 거부 전략을 천명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집트가 배치한 전력이 과거처럼 수동으로 조작하는 구형 포병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 개발한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 반차, 그리고 전장의 뇌 역할을 하는 K11 사격지휘 장갑차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완전체라는 사실인데요. 이는 위성과 드론이 포착한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분당 6발 이상의 포탄을 쏟아붓고 적이 대응하기도 전에 사라지는 치고 빠지기인 슈센스쿠 전술이 가능한 시스템이 사막 한복판에 구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쌩쌩하게 돌아가는 K9의 엔진 소리는 과거 강대국의 원죄만 의존하던 이집트 군대가 한국의 기술력을 흡수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를 수호하는 강군으로 황골탈퇴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흘린 피와 땀이 서려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뜨거운 전율을 선사합니다. 이집트의 이러한 과감한 행보는 한국산 무기 체계가 단순히 잘 만든 공산품 수준을 넘어 한국가의 운명을 결정짓고 복잡한 국제정세의 판도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네로라는 강대국들을 모두 제치고 이집트는 왜 하필 한국의 K9 자주포를 선택했을까? 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여기에는 경쟁 입찰 당시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나 중국의 PLG-52 그리고 러시아의 야포들이 줄줄이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극악의 사막의 환경 적응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집트의 사막은 한낮 기온이 50도를 우습게 넘기고 지면의 복사열은 70대 육박하는 그야말로 기계들의 무덤과도 같은 곳이라서 일반적인 유럽 표준의 냉각 시스템을 갖춘 무기들은 엔진이 과열되어 멈춰서거나 유압장치가 터져버리기 일쑤였고, 특히 미세한 모래먼지가
엔진 필터를 막아버리면 아무리 비싼 자주포라도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리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개발진들은 이집트 현지 테스트 당시 상식을 파괴하는 집요함을 보여주었는데요. 경쟁국 엔지니어들이 에어컨이 나오는 텐트 안에서 모니터만 보고 있을 때 우리 엔지니어들은 직접 자주포 안으로 들어가 사우나 같은 열기 속에서 엔진 부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모래 폭풍이 불어닥치면 오히려 그 속으로 자주포를 몰고 들어가 극한의 내구성을 증명해 보이는 기행에 가까운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이집트 맞춤형 모델인 K9A1EGY인데요. 여기에는 엔진에 열을 식히기 위한 대용량 보조 동력 장치가 추가되어 엔진을 끄고도 에어컨과 사격 통제 장치를 풀가동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능이 탑재되었고, 이는 매복 작전 시적의 열상 장비에 탐지되지 않고도 쾌적한 실내에서 사격 준비를 마칠 수 있다는 전술적 우위를 제공하여 이집트 장성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K10 탄약 운반 장갑차의 존재인데요. 많은 분들이 K9의 포신에만 집중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화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지속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집트군이 과거에 운용하던 소련제나 미국제 구형 야포들은 병사들이 40kg이 넘는 포탄을 뙤약볕 아래서 직접 손으로 나르고 장전해야 했기 때문에 분당 발사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적의 대포병 레이더에 포착되었을 때 대응 사격을 받으면 무방비로 노출된 병사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9의 단짝인 K10은 마치 트랜스포머처럼 자동으로 도킹하여 분당 12발의 속도로 탄약을 K9에 재보급해 주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두꺼운 장갑판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사들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버튼 하나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이스라엘군이 자랑하는 메르카바 전차 부대나 보병들이 국경을 넘어오더라도 쉼없이 쏟아지는 강철의 비를 뚫고 전진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번에 배치된 패키지에 포함된 K11 사격 지휘 장갑차는 이집트 포병의 두뇌를 완전히 뜯어 고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존의 음성 무전이나 수기 신호 방식이 아니라 드론과 레이더가 수집한 표적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 각 포대에 실시간으로 뿌려주는 네트워크 중심전의 핵심 중추로서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조차도 동시에 쏟아지는 수백 발의 포탄을 모두 요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 이집트가 한국을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팩토리 200이라 불리는 현지 생산 공장의 설립인데요. 한국은 단순히 완성된 무기를 팔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카이로 외곽의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거대한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자주포의 핵심 부품인 포신과 유압장치, 그리고 장갑재를 현지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통째로 이식해 주었습니다. 이는 약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이집트 방위 산업의 뿌리를 내리는 투자가 되게끔 만들었으며, 이집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만든 무기로 국토를 수호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부품 조달을 위해 더 이상 외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병참의 독립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한국은 물고기를 주는 대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중동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는 기존의 서구 열강들이 무기 판매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제국주의적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동반자적 접근으로 아랍권 국가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나이 반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는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한국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기술적 완벽함과 자주 국방을 열망하는 이집트의 의지가 결합된 거대한 전략적 상징물이며, 이제 이집트군은 국경 너머의 움직임에 대해 말뿐인 규탄 성명이 아닌 155mm 포탄이라는 실질적인 힘으로 대화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결국 시나이 반도의 붉은 모래바람 속에 우뚝 선 K9 자주포의 포신은 평화가 굴종적인 침묵이 아니라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의 균형 위에서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진리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강대국들이 던져주는 무기에 의존하며 국경의 운명조차 남의 손에 맡겨야 했던 이집트가 이제는 대한민국이 전수한 기술을 통해 스스로의 영토를 지키는 자주국방의 주체로
거듭난 이 장면은 우리 방산이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한국과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음을 증명합니다. 창원과 거제의 공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쇳가루를 마시던 우리 근로자들의 노력이 8,000km 떨어진 사막의 국경선을 긋는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선진국을 뒤쫓는 추격자가 아니라 세계의 안보 지형을 설계하는 확고한 리더의 위치에 섰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전쟁을 걱정할 때 우리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누군가는 사막의 열기를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곳을 우리 기술의 전시장으로 만들어버린 이 통쾌한 역전극이야말로 2026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자 우리가 이 시대를 자랑스러워해야 할 분명한 이유일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10월 21일 이집트 중국 계약, 한국이 스틸한 이유 영상입니다. 영국의 아미 레코그니션과 유럽 방산 전문지 디펜스 인더스트리는 이집트가 최대 100대 규모의 FA-50 전투기 도입을 한국과 협상 중이며, 이는 한국 방산 역사상 가장 큰 단일 항공기 수출 계약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디펜스 뉴스 역시 이집트는 중국산보다 FA-50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계약의 구조입니다. 이집트는 36대를 1차로 도입하고 나머지 60~70대는 자국 내에서 현지 조립 방식으로 생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집트의 목표는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국 항공산업의 기반을 함께 키우는 것이었고, 한국은 이에 정확히 부합하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패키지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저가 판매에만 집중했고 정비체계나 운영 신뢰성 면에서 불안 요소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집트가 이미 보유 중인 중국제 K-8E 훈련기에서 잦은 고장과 부품 부족 문제를 겪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약속을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FA-50은 이집트의 고민을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답이었습니다. 우선 FA-50은 미국의 F-16과 70% 이상 시스템을 공유합니다. 조종사 훈련 과정이나 정비체계도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 기종 도입으로 인한 혼선이 적습니다. 또 F-404G-102 엔진을 사용해 검증된 신뢰성을 확보했고, 한국산 에이사 레이더와 첨단 항전 장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작전 반경은 1800km 이상으로 이집트 영토 대부분을 단독 임무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FA-50은 중국의 젠텐시보다 유지비가 30% 저렴하고 비행 시간당 운용비는 약 4,000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F-16의 절반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카이와 한국 정부는 계약 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단순히 판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집트 헤란 지역에 기술센터를 설치하고 조립 라인을 함께 운영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집트는 이를 통해 항공기 조립 기술을 일부 습득하고 중동 및 아프리카 수출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산업협력형 패키지는 지금까지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시하지 못한 모델이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조건은 기술,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거래였던 셈입니다. 실제로 외신들도 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밀리터리 아프리카는 FA-50은 중국산보다 기술적으로 진보되어 있고 서방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 덕분에 이집트의 작전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이집트 공군 입장에서는 중국산 실험기 대신 검증된 서방형 경공격기를 손에 넣게 된 겁니다. 놀라운 점은 이번 계약의 주인공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이 무슨 전투기를 만드냐며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카이라는 사실입니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은 미국 록히드 마틴의 기술 지원을 받아 T-50 초음속 훈련기를 개발했지만 당시만 해도 훈련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FA-50을 시작으로 FA-50 블록 20에선 에이사 레이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공중급유 기능까지 갖추며 사실상 4.5세대급 전투기로 진화시켰습니다. 말레이시아, 폴란드, 태국, 필리핀 등에서도 이미 검증된 기종이 됐고 한국은 사실상 저가형 전투기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 FA-50이 이제 이집트 하늘로 진입하는 겁니다. 반면 중국의 젠텐시는 아무리 스펙을 포장해도 실전 기록이 거의 없고 핵심 전자장비가 러시아나 이스라엘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FA-50은 실제 전투 경험과 해외 운용 데이터가 축적된 실전형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이집트 입장에선 리스크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의 외교력도 한몫했습니다.
있습니다. 2024년 이후 한국 정부는 K방산전담 수출지원팀을 꾸려 중동, 유럽, 동남아 각국의 맞춤형 패키지를 제시해왔고 이집트 FA50 협상 역시 이 범위 안에서 추진됐습니다. 방위사업청과 외교부, 카이가 한 팀으로 움직인 결과 이집트 고위 관계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단순히 기술로만 이긴 게 아니라 외교와 산업, 전략의 삼박자로 중국을 제친 사례입니다. 이처럼 이집트 FA50 협상은 단순한 항공기 판매가 아닙니다. 한국이 이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미국, 유럽, 중국 사이를 뚫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순간이자 대한민국이 기술력과 신뢰로 무장한 진짜 항공 강국으로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집트가 한국산 FA50으로 마음을 돌린 이유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항공기술, 외교, 신뢰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협상은 중국의 항공기술 신뢰도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이집트에 젠텐시와 F-1로 썬더 전투기를 제안했지만 이집트 공군의 내부 평가에서 모두 정비주기 불안정, 부품 교체 기간 과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집트가 중국 K-8E 훈련기를 1999년부터 운용하면서 겪은 악몽은 유명한 일화인데요. 이집트는 전투기를 들여와 엔진 고장률이 20% 이상 예비 부품 공급 지연이 평균 14개월이 되풀이될 것을 우려한 겁니다. 반면 FA50은 이미 필리핀, 폴란드, 태국 등 5개국이 운영 중이며 전체 가동률 92% 이상이라는 안정적인 데이터를 입증했습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전투기 한 대의 가격보다 정비 가능한 무기 체계가 더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 셈입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 이유는 FA50의 F-16 호환성입니다. 이집트는 이미 240여 대의 F-16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기종을 새로 도입하면 조종사 재훈련, 정비 매뉴얼, 무장 시스템까지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하지만 FA50은 F-16과 70% 이상 시스템을 공유하고 조종석 구성과 비행 제어 로직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집트 조종사들은 기존 F-16 훈련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해 빠르게 전환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이는 1인당 평균 훈련 비용 약 80만 달러를 절감하는 효과를 냅니다. 여기에 한국산 항전 장비인 LIG 넥스1 A4 레이더와 한화 시스템의 임무 컴퓨터는 서방식 데이터 링크와 완전히 호환되며 이는 나토 표준인 나토 스타나그 4586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즉 이집트가 FA50을 도입하면 향후 나토형 작전 체계와도 연동할 수 있는 서방 표준 전투기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반면 중국 젠텐시는 중국식 데이터 링크 체계로만 작동해 외부 연동이 불가능합니다. 이집트가 러시아제 미사일을 일부 사용 중인 현실을 고려하면 중국산은 오히려 운용 혼선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FA50의 최신형인 블록 20 기준으로 공중급유 장치 AIM-120 암남 공대공 미사일, AJOE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고 내장형 전자전 장비와 야간정 밀타격용 스나이퍼 포드까지 탑재 가능합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5, 작전 방향은 1800km, 최대 탑재 중량은 4500kg 수준입니다. 이는 동급 중국산 FTC 2000G보다 1.6배, 젠텐시보다도 작전 유지비가 30% 이상 효율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형 A4 레이더와 전자광학 타겟팅 포드, 데이터 링크 소프트웨어까지 자체 개발하면서 이집트의 마음을 결정지었습니다. 이집트처럼 미국과의 정치 관계가 복잡한 나라에게는 이런 자주 수출형 플랫폼이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번 계약은 산업적 측면에서도 중동 시장 공략의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카이는 이집트 아랍 오르카니제이션, 폴 인더스트리얼 라이제이션과 현지 조립 라인 구축을 협의하고 있으며 헤란 지역에 2027년까지 FA50 조립센터를 세운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2,000명 이상의 현지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이집트 항공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납품 후 방치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기술 이전 범위를 제한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 공군의 항공력 구조를 보면 FA50은 단순히 보조 전투기가 아니라 공군 전력의 핵심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맡습니다. 노후 알파제트 및 K-8E를 완전히 대체하며 향후 F-16 전환기를 겸한 다목적 플랫폼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건은 협상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한국을 상대로 던진 카드는 거래가 아니라 시험지에 가깝습니다.
공동개발국이라는 이름으로 분담금은 밀리고 약속한 물량은 접고 이제 와서 완성형만 16대 집어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판을 잘못 읽은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국이 급했을 겁니다. 파트너가 빠질까 눈치 보고 일정이 흔들릴까 계산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보라매는 이미 날고 있고 양산 라인은 돌아가며 대기줄에는 다른 나라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인도네시아는 돈은 없고 체면은 세워야 하니 한국 돈으로 한국 전투기를 사겠다는 구조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무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여전히 예전의 한국일 거라는 착각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개박살 나는 쪽은 분명합니다. 선택권은 더 이상 자카르타에 없습니다. 전투기를 고르는 나라와 전투기판을 짜는 나라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보라매가 여기까지 온 과정은 다른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설명이 안 됩니다. 한국은 2016년부터 공동개발을 국제사업으로 끌고 가면서도 체계개발을 국내 일정으로 굴리는 이중 트랙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가 2026년 양산 구간에 걸립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와서 블록2 16대만 사겠다고 들이민 순간 이건 전투기 구매가 아니라 한국의 생산 슬롯과 금융 그리고 기술 통제 구조를 흔드는 거래 제한이 됩니다. 한국이 더는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국내외에서 동시에 잡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해외 기사 프레임을 먼저 보면 인도네시아의 블록2 16대 카드는 숫자부터 협상형입니다. 16대는 통상 단일 비행대 편성의 최소 단위로 운용시험과 정치적 명분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좋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 없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소 단위를 블록1이 아니라 블록2로 잡는 순간 공동개발국이 개발 리스크 구간을 건너뛰고 성능이 갖춰진 구간만 집어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국내 보도에서도 바로 그 지점이 쟁점으로 찍힙니다. 인도네시아가 과거에 약속했던 블록1 최대 48대 구상을 사실상 재조정하면서 블록2 16대로 전환하는 논의가 돌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금액을 숫자로 고정해 보겠습니다. 최근 공개된 시장 커뮤니케이션을 기준으로 KF21 블록1 단가가 약 8,300만 달러, 블록2 단가가 약 1억 1,200만 달러 수준으로 거론됩니다. 이걸 2026년 1월 초 원달러 환율 구간인 1달러 약 1,448.6원으로 환산하면 블록1은 대당 약 1,200억 원, 블록2는 대당 약 1,620억 원입니다. 16대면 기체 가격만으로도 약 2.6조 원 규모가 됩니다. 무장, 교육훈련, 예비부품, 정비체계, 시뮬레이터를 붙이면 총사업비는 그 이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같이 던지는 두 번째 카드가 수출금융입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협의 테이블에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 수출금융 패키지 기대가 주요 의제로 올라가 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는 블록2 16대를 말로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돈줄 구조까지 한국 쪽에서 열어달라는 방향으로 협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불쾌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공동개발 분담금 논란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제품 구매를 레버리지로 삼아 금융까지 끌어오려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재정 압박은 국가 예산 구조로도 확인됩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2026년 예산안에서 국방 지출이 335조 루피아로 37%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로이터가 함께 제시한 2026년 국가 예산 총액 3,842조 루피아가 2,315억 달러라는 환산값으로 나눠 계산하면 국방 지출은 대략 202억 달러 수준으로 환산됩니다. 다시 1달러를 현재 환율로 적용하면 약 29.3조 원 규모입니다. 즉, 이 국방 지출 안에서 라파로의 다른 기종 그리고 보라매까지 동시에 끌고 가려면 결국 대형 도입은 쪼개지고 금융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에 KF21 체계개발 분담금이 약 1조 6천억 원 수준에서 6천억 원으로 조정되는 합의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기술 이전 범위도 조정되는 방식으로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즉, 한국은 이미 한 차례 양보를 숫자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블록2 16대 협상은 그 숫자 정리 이후의 게임입니다. 완제품 구매를 방패로 삼아 생산 슬롯 우선권과 금융, 그리고 향후 산업 참여 범위를 다시 열어달라는 시도라면 한국 입장에서는 선을 긋지 않으면 다음 협상부터 기준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예전 같으면 공동개발 파트너의 이탈 가능성 자체가 한국의 약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도네시아가 되려 급해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유는 생산 슬롯입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MRF 시장에서 KF21이 후보로 오르내리면 먼저 계약하는 쪽이 납기주를 선점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블록2 16대라는 작은 숫자를 들고 나온 건 사실상 한국을 무시하려는 제스처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한국 생산 라인을 놓치면 자신들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공포가 깔린 선택으로도 읽힙니다. 그 순간 협상 주도권은 자카르타가 아니라 한국의 생산 계획표로 넘어옵니다. 인도네시아가 블록2 16대로 갈아탄 속내를 더 깊게 보면 전술 요구보다 산업 거래의 형태가 더 큽니다. 블록2를 고르면 공대지와 공대함 통합을 전제로 무장체계, 임무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전체계 통합 일정에 따라 후속 업그레이드 로드맵을 같이 타게 됩니다. 즉, 기체 16대를 사는 게 아니라 향후 10년 단위의 업그레이드 비용과 공급망 의존을 같이 묶는 계약이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여기서 노리는 건 16대 자체가 아니라 이 업그레이드 트랙의 공동개발국이라는 타이틀로 계속 앉아있으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지면 나중에 동남아 수출 물량의 일부 조립이나 MRO 참여 같은 돈이 되는 구간을 계속 요구할 명분이 생깁니다. 이때 한국이 쥔 핵심은 기술 자체보다 통제 레버리지입니다. 분담금이 6천억 원으로 조정되면서 기술 이전도 축소되는 구조가 이미 정리됐습니다. 즉, 인도네시아가 협상에서 얻어낼 수 있는 기술 레벨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기술 대신 금융과 납기를 노립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수출금융이 붙으면 인도네시아는 자기 예산의 단년도 부담을 낮추면서도 국제적으로는 전력 현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군사보다 국내 정치와 신용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참교육하는 방식은 계약 구조로 압박하는 겁니다. 생산 슬롯은 선착순입니다. 인도네시아가 16대를 들고 와서 납기 우선권을 요구하면 한국은 반대로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잔여 의무 이행의 명확한 타임라인, 산업 참여 범위의 선확정, 그리고 재수출이나 제3국 이전 통제의 강화입니다. 이 조건들이 걸리면 인도네시아의 협상 전술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가장 원하는 것은 애매한 상태에서 최대치를 뽑아내는 것인데 한국이 숫자와 조건을 먼저 잠그면 그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2026년 국방지출 환산 규모가 대략 202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KF21 블록2 16대의 기체 가격만 약 18억 달러입니다. 이건 인도네시아 연간 국방 지출의 약 89%를 기체 가격만으로 먹는 비중입니다. 여기에 무장과 운용체계까지 붙으면 한 해 예산으로 털어넣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결국 분할과 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도네시아가 블록2를 원한다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돈 구조를 한국 쪽에서 설계해달라는 요구로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우위에 서는 비교 지점은 개발 속도와 신뢰 비용입니다. 한국은 이미 분담금 논란이 흔들어도 양산 계획을 키우는 쪽으로 갔고 인도네시아가 흔들수록 한국은 동남아 대체 수요를 현실 후보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터키 카드를 만지작거려도 한국이 손에 쥔 건 실체입니다. 16대라는 숫자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실체가 없는 플랫폼에는 16대를 걸지 않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물에는 한국을 흔들려는 시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생산력과 금융 설계 능력을 인정하는 고백처럼 남습니다. 한국이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팔지 말자가 아니라 한국이 정한 규칙으로만 팔겠다는 선언을 계약서로 박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협상 테이블의 중심은 자카르타가 아니라 사천의 생산 일정표와 서울의 금융 조건표가 됩니다. 다음은 25년 2월 16일 인니 방산 난국 영상입니다. 분담금 미납과 기술 유출 문제로 한국의 속을 썩이는 인도네시아. 그런데 방산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인니의 태도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KF21을 둘러싼 갈등도 심각한데 여기에 장갑차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인니의 목리가 점차 심해져 국제사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의 요청대로 국제방산 시장의 물을 흐리는 인니의 만행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육군은 500대 이상의 새로운 군용 차량을 인도받았는데요.
이 중엔 터키와 공동 개발한 중형전차 하리마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무기 교역에서 양국이 서로에게 치명적인 배신을 당했다며 설전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논란의 핵심은 인도네시아는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리려 한 데 반해 터키는 당초 계획보다 뒤떨어진 사양의 전차를 납품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당한 KF-21 전투기 분담금 문제와 매우 유사하게 전개되어 외신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하리마우는 터키의 FNSS와 인도네시아의 PT 핀데드가 공동 개발한 중형 전차로 2015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에 생산에 들어간 하리마우는 터키에서는 호랑이란 뜻의 카플란이라고 불리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역시 마이너로 호랑이라는 뜻인 하리마우로 명명됐는데요. 중형 전차로 계획된 하리마우가 경형 전차로 다운그레이드된 데에는 양국의 책임 논란이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기갑전력의 현대화에 나선 인니 육군은 2013년 독일로부터 103대의 중고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늪, 정글, 그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된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지형을 고려할 때 레오파르트는 오버스펙에 가까우며 실은 더 작고 가벼운 전차들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덩치가 크고 무거운 레오파르트는 그 용도가 제한되었고 지상전을 펼칠 이유가 거의 없는 인니엔 그다지 필요가 없는 무기였는데요. 무거운 레오파르트는 진창에 빠져 허우적대는 일이 잦았고 상륙작전을 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술의 뜻, 앞이 안 보이는 밀림 지역에서 전차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작았기에 이럴 바엔 차라리 지형에 맞게 작고 가벼운 전차를 쓰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때문에 인니가 터키와 중형전차 공동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내심 그동안 운용해오던 AMX-13이나 PT-76과 같은 14톤급 경전차를 대체할 무기를 바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터무니없이 적은 계약 금액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인도네시아는 3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튀르키예와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개발에 참여한 터키의 FNSS는 터키와 영국의 다국적 기업 BAE 시스템스가 51대 49의 지분을 출자하여 만든 급조된 회사였습니다. 결국 2017년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공개되었고 2018년 개발이 완료되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단 20대를 구입하고 최종적으로는 200에서 400대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논란이 불거진 이상 앞으로의 전망은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하리마우는 제작사의 주장과 달리 중형 전차가 아닌 30톤 초반의 경전차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판단입니다. 일반 방어력 자체가 장갑차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14.5mm 기관총을 막아내기에도 힘에 붙일 뿐 아니라 155mm 야포의 파편도 간신히 방어하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K-21 보병 전투차 105mm 장착형보다도 부실한데요. 심지어 바닥을 M랩처럼 V자로 만들어서 10kg 대전차 지뢰의 폭발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하는데 M랩처럼 차고가 높은 것도 아니고 양쪽의 궤도 부분이 폭압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궤도 차량이라 실제로 가능한지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게 책정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받은 초도 물량 20대를 생산하는데 1억 3,50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한 대당 90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K2 흑표보다 비싼 가격이 됩니다. 무장과 엔진 개통도 가격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초라한데요. 포탑은 벨기에 CMI 디펜스에서 개발한 105mm 포탑을 사용하고 엔진은 미국 캐터필러사의 12.5리터 6기통 711마력 디젤 엔진을 채택했는데 문제는 이 엔진이 트랙터용으로 만든 제품이란 점입니다. 과연 이 엔진이 무게 32톤, 톤당 출력은 22.2마력 톤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산 하리마우는 수출 시장에도 당당히 도전장을 냈는데요. 중형 전차를 도입하려는 필리핀군과 방글라데시군에도 제시된 상태입니다. 터키와 인니는 하리마우를 대한민국의 K-21의 경쟁자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능은 중형 전차 시장에 진출한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의 합작품 에스코드에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중국의 VT5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오히려 하리마우에 실망한 인도네시아 군부가 한국의 K-21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장 6.9m,
전폭 3.4m의 중장갑을 두른 K-21의 중량은 25톤 내외로 상당히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소요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장갑은 정면에서는 러시아 BMP-3의 2A-70이 30mm 기관포탄까지 피해 없이 막아내고, 측면에서도 14.5바이 114mm 중기관 총탄 세례를 맞아도 멀쩡한 수준입니다. 화력 또한 K-40 79경장 40mm 기관포를 탑재함으로써 대한민국 무기체계답게 최강급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탄약인 K-237 날개 안정 분리철 갑탄을 사용할 경우 평균 220mm 이상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데요. 이쯤이면 전차를 제외하고는 K-21의 포격 앞에서 버텨낼 수 있는 체계는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개발된 지 10년이 넘어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었고, 이제는 도하 능력까지 부여받은 K-21은 레드백의 사양까지 일부 채용한다면 중국이 자랑하는 15식 경전차나 16식 기동 전투차를 격파하는 것은 어린아이 손목 비틀기보다 쉬운 상황입니다. 특히 개발업체인 한화디펜스는 현재도 예산만 부여되면 언제든지 어떤 소요의 개량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보장하였고, CTA 기관포와 현궁, 아이언 비전과 슬랫아머가 부착된 K-21 성능 개량형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K-21을 기반으로 하는 경전차는 어떤 사양이건 개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공동개발국이면서도 인도네시아군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하리마우에 비해 압도적인 장점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리마우는 당초 현대적 전투 능력과 경량화된 차체를 갖춰 인도네시아의 군사적 요구에 맞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발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와 잡음을 만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목표였던 사양보다 저렴한 버전의 전차를 수령했으며, 이는 터키가 단가가 안 맞았거나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품질을 희생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자 여러 번 말을 바꾸었으며, 계약 이후에도 터키와의 협상을 통해 단가를 낮추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터키는 당초 계획된 성능보다 떨어지는 전차를 납품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양국 간의 배신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KF-21은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로 개발 중인 전투기 프로젝트로 인도네시아는 20%의 개발 비용을 분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경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분담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았고, 한국은 홀로 개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결국 인도네시아는 뒤늦게 분담금을 지불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인니의 심각한 신뢰 문제를 목격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인도네시아란 국가의 협상 방식이 신뢰보다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트너 국가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국제군사협력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히 군사적 협력의 실패가 아니라 파트너 국가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배신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강력한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리마우 사건과 KF-21 분담금 문제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와의 군사협력에서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와 계약상의 엄격한 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때문에 한국은 자국의 첨단 기술과 방위 산업 역량을 활용해 독립적인 방위 능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에서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외교적 및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인니처럼 신뢰와 협력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를 또 만나지 말라는 법도 없기에, 한국은 이와 같은 상황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욱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더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방산 시장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평양의 심장부는 전례 없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지도부가 믿고 있던 유일한 생명줄이자 난공불락이라 여겼던 지하 수백 미터의 화강감 요새가 이제는 그들의 가장 처참한 무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이 드디어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5의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믿기 힘든 수치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사일 한 발을 더 만들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비핵 보유국인 대한민국이 재래식 무기만으로 핵무기에 버금가는 전략적 타격 능력을 완성했다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현무5의 실전 배치는 그동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대한민국의 국방 전략이 적의 숨통을 직접 끊어버리는 능동적이고 압도적인 응징 전략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해외 유수의 군사 전문 매체와 외신들은 이번 대한민국의 행보를 두고 상식밖의 괴물이 탄생했다며 앞다퉈 긴급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군사 전문지인 워존과 브레이킹 디펜스 등은 한국의 현무5 개발 소식을 다루며 이것은 전 세계 탄도미사일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라고 평가했는데 그들의 어조에는 단순한 보도를 넘어선 당혹감과 경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통 전술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500kg에서 많아야 1톤 내외인 것을 감안할 때 무려 8톤이라는 탄두 중량은 기존 미사일 공학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의 한 미사일 방어 전문가는 한국이 사실상 ICBM급의 추진체를 만들어서 사거리를 늘리는 대신 그 모든 에너지를 탄두 중량에 몰아넣는 기형적이면서도 천재적인 선택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미국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인데 미국은 지하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 공중에서 투하하는 GBU-57MOP와 같은 벙커 버스터를 운용하지만 이는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폭격기를 띄워야만 가능한 작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좁은 국토와 산악 지형 그리고 적과 맞닿아 있는 특수한 전장 환경을 고려하여 지상에서 언제든 즉각 발사하여 마10 이상의 속도로 적의 머리 위로 꽂아버리는 탄도미사일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군사 블로거들 사이에서도 격렬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한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하면서도 실질적인 핵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 물리학의 극한을 시험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사일의 파괴력은 탄두의 무게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운동에너지 공식을 대입해보면 현무5가 낙하할 때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는 TNT-수 킬로톤에 달하는 전술 핵무기급 충격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폭약의 화학적 폭발력이 아니라 8톤짜리 초고밀도 금속 덩어리가 중력과 가속도를 머금고 지상을 강타할 때 발생하는 순수한 물리적 타격력으로 지하 100m 아래의 철근 콘크리트와 화강 간반을 종이장처럼 찢어발기며 관통에 들어갑니다. 외신들은 이러한 한국의 기술적 성취가 단순히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에게도 우리를 건드리면 당신들의 지휘부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강력한 고슴도치 전략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군사평론가들은 현무5의 등장에 대해 겉으로는 북한 위협 대응이라 말하지만 그 사거리를 탄두 중량 조절을 통해 3,000km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한국이 사실상 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미국 측의 반응인데 과거 미사일 지침으로 한국의 손발을 묶어두었던 미국이 이번 현무5의 실전 배치에 대해 별다른 제동을 걸지 않고 오히려 묵인하거나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과 맞물려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부담을 나눠 짊어지는 핵심 자산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현무5는 미군이 보유하지 않은 지대지 벙커버스터 능력을 메워주는 상호 보완적인 자산이라며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현무5를 보며 괴물이라고 칭송하지만 정작 이 거대한 쇳덩어리가 하늘로 솟구치는 순간 그 이면에 숨겨진 공학적 사투와 기술적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 이는 단순히 화약을 더 많이 넣어서 폭발력을 키우는 1차원적인 차원이 아니라 미사일 공학의 모든 방정식을 새롭게 써내려간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연구진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기적에 가깝습니다. 현무5의 발사 중량은 무려 36톤에 육박하는데 이는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2대를 합친 무게보다 무거운 수준이며 이 엄청난 하중을 견디며 이동식 발사대에서 수직으로 세우고 다시 공중으로 띄워 올리는 기술은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선택한 결정적인 기술적 해법은 바로 콜드런치 시스템의 극단적인 고도화인데 고압의 가스를 이용해 36톤짜리 미사일을 공중 30m 이상 튕겨 올린 뒤 공중에서 주 엔진을 점화시키는 이 방식은 만약 0.1초라도 점화 타이밍이 어긋나거나 균형을 잃으면 그 즉시 발사대가 붕괴되고 아군 진영이 초토화될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하지만 우리 기술진은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패를 딛고 이 불가능한 확률을 완벽한 제어 기술로 정복해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나 중국의 둥펑 시리즈가 가진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고체 연료 엔진이 낼 수 있는 추력의 임계점을 돌파했음을 의미하며 지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억눌려왔던 한국의 로켓 추진 기술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폭발했는지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더욱 전율을 일으키는 대목은 이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여 타격하는 순간 발생하는 물리적 파괴력의 메커니즘인데 현무5는 기존의 미사일처럼 탄두가 지표면에 닿자마자 폭발하여 열과 파편으로 적을 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하 10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낙하하는 8톤짜리 고밀도 금속 탄두가 운동 에너지를 보존한 채 지표면을 뚫고 들어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리학 공식에 따르면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현무5가 낙하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TNT 수십 킬로톤에 달하는 전술 핵무기급 충격파를 만들어내며 이는 인위적인 지진을 유발하여 지하 100m 아래 철근 콘크리트와 화강 간반을 가루로 만들고 벙커의 구조 자체를 뒤틀어버려 그 안에 숨어있는 적 지휘부를 생매장시키는 잔혹하고도 확실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미국이 보유한 GBU 57 벙커 버스터가 공중에서 투하되어 중력 가속도만으로 관통력을 얻는 것과 달리 현무5는 로켓 추진력을 더해 지상에 꽂히기 때문에 관통력 면에서 비교조차 불가능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사실상 핵무기에 준하는 전략적 타격 수단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현무5를 단 한 발씩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20기에서 30기를 동시에 발사하여 평양의 주석군과 지하지휘소 일대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TOT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총 160톤에서 240톤에 달하는 초중량 탄두가 한 지점에 동시에 꽂힌다면 이는 리히터 규모 7 이상의 강진을 발생시켜 해당 지역의 지반 자체를 붕괴시키고 산 하나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화력 투사 능력은 한국 방위 산업의 생태계가 이제는 선진국을 추격하는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자의 위치에 올라섰음을 시사하는데 LIG 넥스1과 한화 시스템 등 국내 방산 기업들이 개발한 정밀 유도 장치와 감시 정찰 자산이 현무5와 결합되면서 우리는 적의 도발 원점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결심 즉시 타격할 수 있는 완벽한 킬체인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우리 군은 현무5에 만족하지 않고 이미 차세대 프로젝트인 현무6와 현무7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극초음속 활강체 기술과 다탄두 각계 목표 설정 기술이 접목되어 적의 요격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한반도 주변 3000km 방역 내의 모든 위협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능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 강대국들이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고슴도치의 가시이자 독사의 송곳니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이 한국의 재래식 미사일 전력을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경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현무5의 실전 배치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땀 흘려 납부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국가의 생존을 지키는 강철 같은 힘으로 치환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강대국의 보호 우산 아래에서 안보를 구걸하는 나약한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적의 심장을 겨누고 평화를 강제할 수 있는 자주국방의 주체로 우뚝 섰음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6.25 전쟁 당시 탱크 한 대가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밀려나야 했던 뼈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독자 개발하여 실전 배치하고 우주 발사체 기술까지 확보하며 방산강국으로 도약한 이 드라마틱한 반전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저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의 머리 위로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8톤의 재앙을 두려워하며 지하 벙커 속에서 떨고 있을 것이고, 이는 우리가 굳이 전쟁을 하지 않고도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수단을 손에 쥐었음을 의미합니다. 현무5는 적에게는 전율을 안겨주고 우리 국민에게는 오늘 밤 2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안도감을 선물하는 가장 묵직한 보험이며, 압도적인 힘만이 평화를 지킨다는 냉혹한 국제 질서의 진리를 증명하는 대한민국 안보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8월 21일 한국 현무6 개발했다 영상입니다. 현무6의 등장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한국 안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필연적 선택입니다. 좁은 국토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북한의 선제 타격 위협은 한국군에게 단순한 방어 이상의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현무5는 초중량 탄두라는 강점으로 근거리에서 압도적인 억제력을 보여줬지만 한반도를 벗어나 주변국과 맞서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현무6는 탄두를 줄이고 사거리를 크게 늘린 준ICBM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현무6가 존재한다면 일본, 중국, 러시아는 물론 중앙아시아까지 타격권에 들어간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한국의 전략 공간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북한뿐 아니라 주변 강대국도 한국의 전략 계산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적 진보 덕분이기도 합니다. 로이터는 한국이 고체 연료 기반 2단 추진체를 적용하면서 발사 즉응성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중국의 일부 미사일과 달리 고체 연료는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언제든 즉각 발사할 수 있습니다. 발사 준비 과정에서 노출될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선제 공격 억제력도 크게 강화되는 셈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산업적 기반입니다. 한겨레는 현무 시리즈의 국산화율이 95%를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벗어나 자체 설계, 제작 양산까지 가능한 단계에 올랐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제재나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전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무6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먼저 현무5와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무5는 한국이 지금까지 개발한 미사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였습니다. 국방일보는 현무5에 대해 최대 9톤급 탄두 중량으로 세계 최강의 재래식 미사일이라고 소개하며 단 한 발로도 지하 깊숙한 핵심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현무5는 북한의 지하지휘소, 미사일 사일로 핵심 군사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그러나 사거리가 1000km 수준에 머물러 한반도와 인접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무6는 이와 정반대의 전략을 취합니다. 초중량 탄두라는 특징을 줄이고 대신 사거리를 3000km에서 최대 5000km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거리만 늘린 것이 아니라 전략 무기의 성격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군사 전문 매체 더 워조는 탄두를 1톤 수준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5500km까지도 확장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동일한 차체와 엔진 구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현무5는 망치가 될 수 있고 현무6는 창이 될 수 있어 다양한 무기로 운용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탄두와 사거리를 조정한 무기의 차별성은 전략적으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현무5가 북한의 지하 핵심 시설을 직접 두드리는 근거리 압도 무기라면 현무6는 한반도를 넘어 일본의 주요 기지, 중국의 상하이와 베이징,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억제 무기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단일 미사일 체계 안에서 전혀 다른 전략 효과를 동시에 얻게 됩니다. 해외 무기와의 비교는 현무6의 위상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미국의 LGM-30 미니트맨3는 사거리 13,000km 이상으로 지구 반대편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이지만 기본적으로 핵탄두 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무6는 핵이 아닌 재래식 고폭탄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동북아 전체와 중앙아시아까지 억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보했습니다. 이 점에서 현무6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억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둥펑 26도 자주 비교되는 무기입니다. 사거리 약 4000km로
미국 괌 기지를 겨냥해 괌킬러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액체 연료 기반 모델이 여전히 존재해 발사 준비 시간이 길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현무6는 고체 연료 2단 추진체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약점에서 자유롭습니다. 로이터는 한국의 차세대 미사일 개발을 언급하며 고체 연료 추진체는 발사 즉흥성을 확보해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현무6는 단순히 사거리만 긴 무기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 무기라는 점이 중요한 차별성입니다. 이와 같은 고체 연료 기반 기술은 단순히 발사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닙니다. 고체 연료가 갖는 장점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발사 준비 과정에서 노출될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액체 연료 미사일은 수십 분에서 수시간에 걸쳐 연료를 주입해야 하기 때문에 발사대가 적의 정밀 타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동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신속히 사격할 수 있어 은폐 기동 능력이 뛰어납니다. 셋째, 운영 유지 비용이 줄어듭니다. 액체 연료보다 보관과 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장기적 유지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럼 이제 현무6가 한국의 다층 억제 전략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단거리에서 장거리까지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무2와 KT즘은 북한의 전술 목표를 정밀 타격하고 현무4는 중거리에서 전략 시설을 겨냥합니다. 여기에 현무5가 초중량 탄두로 지하 시설을 무력화하고 현무6가 장거리 전략 타격을 담당한다면 한국은 사실상 모든 거리와 모든 표적을 아우르는 완벽한 미사일 스펙트럼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결에는 이를 두고 사거리별 전력을 모두 갖춘 풀 스펙트럼 미사일 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다층 억제 구조는 북한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북한에게는 도발 즉시 전면 파괴라는 확실한 억제 효과를, 일본과 중국에게는 영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 가능이라는 전략적 압박을 가합니다. 러시아에도 극동지역 군사 거점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현무6는 단순히 군사적 억제를 넘어 외교적 협상에서도 강력한 카드로 작용합니다. 또한 현무6의 기술적 진보는 민간 분야와도 연결됩니다. 연합뉴스는 현무6의 고체 연료 2단 추진체는 군사뿐 아니라 한국형 우주 발사체에도 응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기술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아 군사기술 축적이 민간 우주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는 국방과 우주 산업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이중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더해 현무6의 산업적 기반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한겨레는 현무 시리즈의 국산화율이 이미 95%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양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방산기술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통제되는 영역임을 고려하면 한국이 이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국가적 자산입니다. 즉, 현무6는 단순히 새로운 무기의 등장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전략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는 상징이자 선언입니다. 현무6의 존재는 단순히 한 나라가 새로운 무기를 만든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동북아 전략 질서 속에서 더 이상 방어에만 머무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전략 균형을 재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입니다. 현무5가 초중량 탄두를 통해 근거리에서 압도적인 파괴력을 상징했다면 현무6는 장거리 전략 타격 능력으로 외교와 군사 모두에서 억제력을 발휘하는 또 다른 축이 되었습니다. 두 무기가 함께 만들어내는 다층적 억제 구조는 북한에게는 도발 억제의 확실한 경고가 되고 중국과 일본에게는 한국의 전략적 공간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적 제약이 됩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도 이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큐리티 리뷰는 현무6가 사거리 5,000km급으로 확장된다면 준 ICBM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며 한국이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사실상 전략무기 보유국의 위상에 올라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핵에 준하는 억제력을 확보한 첫 번째 사례로 꼽힐 수 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가 지적했듯 고체 연료 기반의 2단 추진체는 단순히 군사적 대응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은 한국형 우주 발사체 개발과 연결되며 국방을 넘어 우주 산업과
미래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무6는 군사자산이자 동시에 산업자산입니다. 결국 현무6는 한국이 만들어낸 자주국방의 상징입니다. 이 무기는 전쟁을 준비하는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무기입니다. 적이 감히 선제 공격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높이는 카드,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현무6입니다.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전략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이 현무6가 가진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공중전의 승패는 기체 성능을 따지기에 앞서 누가 먼저 보고 먼저 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의 군 전문가들은 장거리 타격 능력이 없는 KF-21은 안고 없는 찐빵이자 적기에게는 비싼 표적판에 불과하다고 폄하합니다. 또 그들은 고작 120발 남짓한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에 의존하고 있다며 수조 원짜리 전투기를 만들고도 외국 기업의 배짱 영업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옆 나라가 우리의 KF-21을 무리하게 폄하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주장들을 모두 흘려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의 발행가는 반대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기술 종속을 끊어낼 대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LIG 넥스원이 공개한 축소탄의 성공적인 비행 데이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모형 실험이 아닙니다. 본격적인 체계 개발이 시작되기도 전에 선진국들도 혀를 내두르는 램제트 엔진의 핵심 기술을 우리 힘으로 입증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남의 나라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인 한국형 미티어를 가질 핵심 기술을 완벽하게 증명했다는 신호탄이자 기술 독립의 서막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해외 군사 전문지 제인스와 유로피언 디펜스 리뷰 등 외신들은 한국이 단순히 미티어를 수입하는 고객님에 머무르지 않고 미티어의 심장이라 불리는 덕티드 램제트 추진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초기에는 기술적 난이도가 극도로 높은 영역이라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시기상조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잠시 LIG 넥스원이 정부의 예산 지원이 확정되기도 전에 자체 자본을 투입하여 축소형 모델을 완성하고 풍동 실험 데이터까지 확보했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전해지자 논조는 급격히 바뀐 것도 모자라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군사 분석가들은 한국이 미티어 개발 당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6개국이 연합하여 10수년간 1조 3천억 원이었지만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이는 수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기술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엄청난 미사일을 단 7,500억 원 규모의 예산과 10년 이내 기간에 완성하겠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도전이라면서도 이미 천공과 해성 미사일을 통해 입증된 한국의 미사일 탐색기 및 유도 조종 기술력을 고려할 때 이것이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님을 경계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 이어진 한국의 역대급 방산 수출은 그들에게 당장 직면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예상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저력을 수년째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방산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보면 이번 LIG 넥스원의 행보는 단순한 국산화 시도가 아니라 치솟는 유럽산 무기 가격에 대한 강력한 협상 카드를 지는 동시에 미국의 암남인 AIM-120과 유럽의 미티어가 양분하고 있는 글로벌 공대공 미사일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제3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선전포고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 타이밍과 자본의 흐름인데 현재 미티어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전장의 수요 폭증으로 인해 신규 주문 시 인도받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병목 현상을 겪고 있으며 가격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아 대당 4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미티어와 동급의 성능을 가지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미티어를 2030년대 초반에 내놓는다면 이는 KF-21 수출 패키지의 완성을 넘어 전세계 비서구권 국가들에게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경제적 파급력을 가집니다. 결국 이번 LIG 넥스원의 축소탄 공개는 공학적인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서방 방산 카르텔의 가격 정책에 휘둘리는 폭행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에 우리 기술로 만든 화살을 꽂아 전세계 하늘을 호령하겠다는 자주국방의 원대한 청사진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본격적인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을 공고하기도 전에 LIG 넥스원이 자체 자본을 투입해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축소형 모델의 풍동 실험까지 마쳤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방산기업들이 더 이상 정부의 입만 바라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사건인데요. LIG 넥스원이 공개한 기술 문서를 정밀 분석해보면 이 축소탄은 단순한 모형이 아니라 마 4 이상의 속도에서 공기를 흡입해 연소시키는 덕지드 램제트 엔진의 핵심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검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국의 암람 미사일이 발사 초기 몇 초간만 로켓을 태우고 이후에는 관성으로 날아가는 것과 달리 한국형 미사일은 공기 흡입구가 장착된 램제트 엔진을 통해 비행 내내 추력을 유지하며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오직 유럽의 미티어만이 실전 배치에 성공했을 정도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기술이지만, 우리 기술진은 이미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난제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6개국이 10년 넘게 매달려 수조 원을 쏟아부은 이 기술을 대한민국은 불과 7,500억 원이라는 믿기 힘든 비용으로, 그것도 2033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다는 것인데, 이러한 가성비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군과 해성 미사일을 개발하며 확보한 세계 최고 수준의 유도탄 설계 기술과 현대로템이 극비리에 고도화시킨 램제트 추진체 기술, 그리고 하나 시스템의 A사 레이더 탐색기 기술이 마치 레고 블록처럼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업은 제로에서 시작하는 모험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지난 30년간 피땀 흘려 쌓아올린 기술 적금을 한꺼번에 만기해지하여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유럽 경쟁사들이 한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속도로 기술을 통합하고 있다며 혀를 내두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개발이 단순히 기술과 시용이 아닌 절박한 생존 전략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성능 좋은 FA-50이나 KF-21을 만들더라도 여기에 장착할 미사일의 통합 권한을 미국이 지고 흔든다면 수출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는 영원히 의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국은 기술 유출을 우려해 암람 미사일의 최신 버전 통합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한국산 전투기의 판매를 견제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미티어급의 국산 미사일을 독자 개발하게 된다면 그들의 허락을 기다릴 필요 없이 우리 마음대로 패키지를 구성해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는 진정한 무장 독립을 이루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LIG 넥스원의 선제적인 투자와 정부의 과감한 지원으로 탄생할 한국형 미티어는 단순한 미사일 한 발의 국산화를 넘어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지형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거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수백억 원짜리 전투기를 힘들게 개발해놓고도 정작 그 전투기가 쏠 화살은 수십억 원을 주고 해외에서 사와야 한다는 국내 일부 보도에 우리 많은 국민들이 걱정했습니다. 또한 그마저도 공급망 문제로 제때 받지 못해 전전긍긍해야 했기 때문에 더욱 분노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2030년대 초반 이 미사일이 KF-21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기체부터 엔진, 레이더, 그리고 하늘과 땅을 가리지 않고 전천후 무장까지 완벽하게 자립한 세계 네 번째 스텔스 전투기 생산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됩니다. 이는 발당 40억 원에 육박하는 수입 예산 절감과 수십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넘어 우리 안보를 볼모로 배짱 장사를 하는 해외 방산 카르텔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낸다는 점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전략적 가치를 지닙니다. 이미 외신들은 K방산의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목격하며 한국형 미티어가 글로벌 독점 시장을 깰 유일한 대안이자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KF-21 보라매가 타국의 허락 없이 우리 기술로 만든 독침을 품고 비상하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기술 식민지에 꼬리표를 떼고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진정한 자주국방의 상징인 한국형 전투기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17일 라팔 버리고 KF-21 영상입니다.
KF-21 보라매가 막 시제기 조립을 끝낼 무렵 내부적으로 가장 난감했던 문제 중 하나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지만 개발 도중 특정 회사와의 계약 조건이 복잡해지면서 예기치 않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핵심 인력들은 차라리 자체 역량으로 독자 개발을 시도해보자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실무자들은 밤낮 없이 모의 실험 자료를 점검하고 다른 기체의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참고해가며 방대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국산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가 현재 KF-21의 예리한 기동 성능을 떠받치는 든든한 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의 개발 성공을 넘어 이제는 안정가도로 접어들자 인도네시아에서 자국 언론을 통해 KF-21 보라매의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니가 갑자기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과거 인니는 자국민들에게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전투기는 자신들이 구매하려는 라팔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니 정부가 KF-21을 구매하려니 국민들의 반감이 극심할 것은 당연한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라팔에 대해 끝없는 흠집내기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가 KF-21을 구매하려는 추잡스러운 협잡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들은 프랑스산 전투기 라팔에 대해 너무 비싸다는 비판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KF-21 보라매를 재평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 언론은 KF-21 공동개발 분담금 문제와 기술 유출 의혹을 거론하며 부정적 논조를 이어갔는데 최근 라팔이 2,800억 원에 육박하는 대당 가격을 자랑한다면 1,000억 원 이하로 추정되는 KF-21이 훨씬 이득 아니겠느냐는 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와 비슷한 목소리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 여러 국가들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예산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용 비용이 막대한 무기를 들여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라팔은 성능 면에서는 검증된 세계적 전투기지만 제 아무리 좋다고 해도 비싸면 의미가 없다는 실용주의가 팽배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KF-21이 라팔과 비슷한 수준의 4.5세대 전투기이면서도 가격은 3분의 1이라는 평가를 받으니 당연히 군 관계자나 언론 입장에서도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KF-21 보라매의 대당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오랫동안 FA-50, T-50 등 훈련기 경공격기 개발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부품 표준화와 생산 라인에서의 효율성 증대,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수의 국산화 부품이 도입되면서 다른 국가와의 기술료나 로열티 협상 부담을 어느 정도 줄였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참여국이기도 하지만 라팔과 병행 구매를 결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중으로 중복 투자한 셈인데요. 그래서 자국 여론은 차라리 KF-21 도입을 늘리는 게 낫지 않냐는 비판을 자초하게 된 셈입니다. 조나 자카르타의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또한 처음에는 라팔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왔으나 가격 문제가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KF-21로 눈길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KF-21에 올라 고속 비행 테스트를 마치면서 세계 언론이 호평을 내놓았다는 사실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 KF-21이 실전 배치 전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입니다. 라팔과 KF-21을 놓고 봤을 때 라팔은 당연히 수십 년간 수많은 작전 경험과 판매 실적을 쌓은 베테랑 기체입니다. 다소 오래된 설계임에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받아 고성능 에어프레임과 레이더, 무장 호환성으로 단단한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 일부 국가는 값이 비싸도 라팔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막대한 비용 부담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라팔 42대를 도입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은 약 81억 달러로 한화 10조 원대에 달합니다. 대당으로 환산하면 2,800억 원 수준인데 이는 기존 전투기 시장에서조차도 눈에 띌 만큼 높은 가격대입니다. 물론 부품 공급, 정비, 교육 훈련 등 패키지 비용이 포함되었다곤 해도
하더라도 기체당 2,800억 원은 인도네시아처럼 경제 성장이 절실한 국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액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KF-21 보람에는 아직 개발 중인 점을 감안해도 1,000억 원 미만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선 KF-21을 6천만에서 6,500만 달러 선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필리핀 역시 FA-50 후속 전투기 사업으로 KF-21을 후보군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낮은 데다 기체 개발 단계부터 축적된 전투 검증 데이터가 누적되면 검증 속도도 빨라지겠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KF-21의 또 다른 강점은 함께 크는 전투기라는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블록별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나가면서 해외 고객국도 같은 패키지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가져갈 수 있게 홍보했는데요. 게다가 한국형 무장을 비롯해 다양한 서방권 무기를 장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운영 유연성도 높습니다. 이런 면이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입맛에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용 분담금 납부 지연 이슈가 불거졌고, 현지 언론에서는 KF-21을 폄하하는 기사를 자주 냈습니다. 게다가 기술 인력을 파견해 놓고도 제대로 된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면서 한국 측과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뒤늦게 라팔 계약이 진행되자 막대한 계약 총액이 공개되고,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국가 예산이 이 정도로 투입될 만큼 여유로운가? 라는 근본적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KF-21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부상했습니다. 그때부터 KF-21을 재평가하는 기조가 등장한 것인데요. 특히 최근 조나자카르타 기사는 라팔 한 대 가격으로 KF-21을 3대 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기체가 결코 기술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논조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와 무기 경쟁을 벌이는 구도가 은근히 있다 보니 말레이시아도 역시도 한국 전투기를 탐내는 우리가 왜 더 비싼 라팔만 고집해야 하는가? 라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마디로 라팔의 고가 정책이 오히려 KF-21의 매력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KF-21은 초기 시험 비행에서 이미 음속 이상의 빠른 속도를 안정적으로 구현해내며 기체 강도를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조종석 디스플레이나 항전 장비 운용이 현대화된 덕분에 숙련된 파일럿일수록 해당 전투기를 호평한다는 후문이 들려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도 이 점을 지적하며 라팔처럼 실전 경험은 적더라도 KF-21 자체 역량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권역에서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 FA-50이나 T-50을 운용해본 국가들은 이미 한국제 기체의 정비 용이성과 운영 편의성을 체감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FA-50을 주력으로 쓴 사례가 대표적이고, 최근 말레이시아도 FA-50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추후 차세대 전투기도 자연스럽게 한국을 고려할 수 있겠다는 낙관론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 유럽의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 운영 중이며 FA-5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FA-50PL도 계약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KF-21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습니다. 또 폴란드군 입장에서는 서방 무기 체계를 통합 운영하면서도 한국 방산과의 협업으로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이점을 누릴 수 있어 일석이조란 분위기가 형성되는, 하루라도 빨리 한국의 손을 잡아야겠다는 기조가 형성된 게 사실입니다. 이처럼 KF-21이 동남아와 유럽 양쪽에서 한 번씩 관심받는 그림이 완성되면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K방산의 입지는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팔뿐만 아니라 그리펜, 유로파이터 같은 다른 4.5세대 전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흐름을 지켜보는 인도의 군사 매체들도 프랑스가 라팔 가격을 더 올리거나 지나친 이익만 추구하면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라팔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성 칼럼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가 라팔 추가 도입을 검토하던 상황에서 이처럼 높은 가격 문제가 계속 언급되면 내심 다른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KF-21 보람에는 블록 1 버전부터 공군 전력에 투입되고, 이어 블록 2, 블록 3식으로 성능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공대공 임무 위주로 작전을 수행하다가 점차
기타 공대지, 공대함, 정밀유도 무기 등을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완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었는데 이마저도 국산 미사일을 개량하면서 이런 일정 단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기술인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까지 염두에 두고 있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KF-21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아직 실전 경험이 없는 기체라는 점에서 라팔이나 F-16처럼 전장 검증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또한 해외 도입국이 KF-21 운용 기술과 전술 노하우를 충분히 습득하려면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라팔의 고가격 정책과 인도네시아의 도입 결정이 오히려 KF-21 보람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상황이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폴란드 등도 가성비가 우수한 차세대 전투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KF-21의 위상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산 부담이 적으면서도 충분한 성능이 보장된 전투기를 선호하는 국가가 많다면 향후 KF-21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주요한 플레이어로 활약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